뿌리, 줄기, 잎, 꽃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 하지만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나 잎이지. 다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살고 있는 거라고. 아니지, 식물이 살 수 있는 건 다 내 덕이라고. 뿌리는 흙 속에서 몸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꿋꿋하게 지탱해주는 거죠. 잎은 식물의 생산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인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잎은 광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각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어때? 느껴지나? 나의 존재감이? 하지만 아무리 네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도 저장할 데가 없으면 다 꽝이라고. 식물이 한창 자랄 때는 저장할 양분이 없지만 성장이 끝나면 낮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을 운반하여 열매나 씨앗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고구마, 무, 당근 등과 같이 뿌리에 저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적응 능력만큼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걸.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의 식물들은 물의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살 수 있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식물, 선인장은 비가 올 때까지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오랜 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잎은 가시 모양인데 이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물의 증발을 막는 것은 물론 동물들이 선인장의 어린 잎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상에 따른 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건 뿌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집이 큰 나무들은 대부분 땅속 깊은 곳에 곧은 뿌리를 튼튼하게 받고 있죠. 한자리에 오래 버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하늘살이 풀들은 대부분 오래오래 살지 않으니까 뚱뚱한 뿌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속의 수염처럼 가느다란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재빨리 물을 빨아올리는 데 집중하죠. 잎뿐 아니라고. 식물에서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나 뿌리라고. 식물하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꽃이나 잎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식물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뿌리라는 것이죠.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줄기를 따라 이어진 물관이 마치 광섬유와 같은 역할을 해 뿌리로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뿌리로 전달된 빛은 광수용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뿌리의 생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잎과 줄기 생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식물 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200년 전 찰스 다윈이 식물도 동물처럼 두뇌 활동을 하고 그 중심은 뿌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할 수 있죠. 머리가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숨을 못 쉬면 무슨 소용? 내 덕에 숨 쉬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 식물의 잎 표면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구멍이 있죠. 이곳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체 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을 기공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식물에게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인정받는 이유는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나도 건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식물의 뿌리와 잎은 약용식물로 많이 쓰입니다. 약용식물이란 약으로 쓰이거나 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이미 고대 이집트인이 병의 치료에 사용한 식물을 상세히 파피루스에 기재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약용식물에 있어서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식물의 뿌리는 대부분 약초로 활용됩니다. 생활 속의 약용식물의 뿌리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술을 담궈 활용하는 것인데요.
말려놓은 약재를 그대로 병에 담아 술만 부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말려놓은 각종 뿌리들은 밥에 넣어 먹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를 우려 마신다면 또 잎을 빼놓을 수 없죠. 말린 잎을 끓는 물에 10분 정도 진하게 우려내면 잎의 향과 맛을 모두 한 번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뿌리와 잎, 각기 하는 일은 다르지만 식물의 생존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네요. 이들의 이런 조화 속에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식물들.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것만 같은 그들의 모습 뒤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특별한 식물들이 있다는 사실. 식물이라고 만만하게 봤지. 우리한테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식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식충식물입니다. 식충식물은 벌레와 작은 곤충을 잡아 소화, 흡수에 양분을 넣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곤충을 잡을 수 있을까 싶지만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곤충들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유인해 사냥하면 되니까 말이죠. 식충식물이 곤충을 잡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점액을 분비하는 선무가 빽빽하게 나 있어 곤충들이 닿으면 달라붙게 되어 이를 잡아먹는 끈끈이형과 잎이 사냥용으로 발달해 곤충을 가둬놓고 잡아먹는 개폐형, 마지막으로 곤충이 주머니 모양의 잎에 들어오면 잡아먹는 주머니형이 있습니다. 주머니 모양의 잎 함정에 곤충이 들어오면 소화액을 분비해서 곤충을 잡아먹는데요.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입구는 좁고 내부는 넓은 항아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펜데스와 사라세니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개폐형과 끈끈이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과거 클레오파트라가 벌레 퇴치를 위해 방에 뒀다고 전해지는 벌레잡이 제비꽃이 대표적인 끈끈이형 식충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충식물로 살기엔 내 미모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 끈끈이형 식충식물의 잎에는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곤충을 잡기 위해 식물이 스스로 분비하는 액체인데요. 이것을 꿀이나 이슬로 착각해 모여들게 된다고 합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의 경우 털이 짧고 잎에 움직임이 없지만 끈끈이 주걱의 경우 털이 길고 잎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잎에 곤충의 몸이 닿으면 끈끈한 액체로 곤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잎을 가운데로 오므려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헐렁하게 잡아서는 먹잇감이 도망갈 수도 있다고. 나같이 확실한 사냥법이 최고라고. 개폐형의 대표적인 식물 파리지옥은 잎에 감각모라고 하는 가시가 있는데 곤충이 유인 냄새에 이끌려 가시에 걸려들 때를 기다렸다가 잎을 닫아 잡아먹습니다. 잎이 닫혀 곤충이 갇히면 안쪽에 돋은 선에서 산과 소화액을 분비하여 곤충을 분해 흡수합니다. 약 7일에서 10일가량 잎을 닫은 채 소화를 시킨다고 하죠. 그렇다면 끈끈이형 식충식물은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요? 선모와 잎이 곤충을 완전히 싸게 되면 잎과 샘털에서 소화액을 분비하여 곤충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화액의 성분은 사람의 위액과 비슷합니다. 강산성의 단백질 소화 요소 그리고 곤충의 날개를 소화하는 효소도 들어 있습니다. 곤충을 완전히 소화하여 흡수하는 데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식충식물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질소가 결핍된 토양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질소원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소원을 이제 그 곤충이라든지 다른 작은 동물로부터 섭취하는 거죠. 그렇다면 식충식물은 광합성을 안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식충식물 또한 잎으로 광합성을 하는데요. 다만 사냥과 병행하다 보니 일반 식물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파리지옥의 경우 식충활동 중에는 잎을 접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없고 식충활동을 하지 않을 때만 광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아직 나의 스마트함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최근 파리지옥이 사냥할 때 먹잇감이 닿는 횟수를 인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리지옥은 감각모를 하나만 건드렸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빗방울 등 먹잇감이 아닌 경우에 괜한 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몇 초 안에 감각모를 2번 건드리면 던 역할을 하는 잎이 닫히고 이후 감각모가 다시 한번 자극을 받으면 소화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감각모의 자극 횟수를 보고 먹잇감의 크기와 기력에 따라 소화효소를 달리 분비하는 거죠. 누군가는 식물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무섭다고 하지만 식충식물의 이러한 공격성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식물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식충식물은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식물이니 좀 더 친해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카펫, 화학 섬유의 옷과 이불, 그리고 우리가 내뿜는 호흡에 의해 실내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죠. 깨끗한 공기만큼 습도도 중요합니다.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이 일어날 위험이 늘어나죠. 실내 적정 습도는 약 40%에서 60%인데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려면 가습기도 필수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 그 정도쯤은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집안에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가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행운목, 쉐프렐라와 같은 가습 식물은 메마른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싱그러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식물들은 특별한 관리 없이 물만 잘 주면 실내의 습도를 영리하게 조절해줘 이런저런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공기 정화 식물의 효과는 우주 연구 도중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우주인들이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공기 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나사는 만약 실내 공간에서 식물이 사라진다면 공기 정화의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탁월하며 실내에서 생존 가능한 아레카야자, 관음죽 등의 식물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먼지쯤이야. 내가 금방 다 마셔버릴 수 있지. 실내에 오염된 공기는 공기 정화 식물의 잎 앞면의 끈끈한 왁스층에 달라붙거나 잎 뒷면 기공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오염물질은 식물 내부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물이 기공을 통하여 잎 밖으로 나가는 증산작용에 의하여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지는 부압이 발생해 이 부압에 의하여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 토양에 달라붙게 되고 이후 미생물에 의해 제거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맛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그래? 나에게 먼지는 팝이라고, 팝. 공기 청정 식물의 대표적인 틸란드시아. 열대식물인 틸란드시아는 뿌리가 없어 나무나 바위 등에 붙어 사는데 잎이나 줄기의 솜털처럼 하얀 모용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공기 중의 수분과 먼지 등을 흡수해 이를 양분 삼아 생장합니다. 제법이야. 공기가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근데 좀 건조한 것 같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식물의 가습 효과는 증산과 증발 현상에 따른 것입니다. 증산은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증발은 화분 토양 표면에서 물 분자가 증발되는 것을 뜻하죠.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듯 식물도 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얻고 잎으로 물을 내뿜는 증산작용을 합니다. 화분의 가습 효과는 90%가 증산작용에 의해 10%가 증발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뿐이 아니라고. 내가 공기청정에도 한몫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식물이 증산작용을 할 때는 음이온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지는 대부분 양전하를 띠고 공기 중에 흩어져 분포하죠. 그런데 식물에서 음이온이 발생하면 양이온인 오염물질이 음이온 주위에 모이고 서로 중화되어 오염물질이 제거되거나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때? 이 정도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잎이 넓거나 잎사귀가 많은 식물일수록 가습 효과가 높아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넓은 잎으로 광합성을 많이 하고 뿌리로 빨아들인 물을 다시 내뿜어 잎의 뒷면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천연 가습은 물론 온도 조절도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효과적인 가습 작용은 자기 조절 능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식물 안의 습기를 발산하는 증산 작용이 늘어나고 반대로 습하면 감소합니다. 우리 협공이면 쾌적한 실내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뿐인가? 우리의 초록색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잖아. 우리 초록 식물들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톡 쏘는 과학. 사이다. 어우 도대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추워. 겨울엔 역시 단열 뽁뽁이죠. 단열 뽁뽁이를 창문에만 붙여줘도 실내 온도가 무려 10도나 올라간대요. 우와, 정말요? 그래서 다들 뽁뽁이 하는군요. 맞아요. 저는 오늘 집에 있는 모든 창문에 이 단열 뽁뽁이를 다 붙일 겁니다. 왜냐고요? 밖은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추우면 외출을 할 때도 뽁뽁이를 입고 나가지 그래요? 엄마 뽁뽁이요 사줬대요. 뽁뽁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소재 중 하필이면 비닐을 몸에 두른 사람들. 누가 내기하냐? 난 매우 만족하게. 비닐 패션의 끝판왕 뽁뽁이 옷의 도전. 턱시도를 만드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단을 하는 톡톡씨. 호기심 하나는 최고예요. 뽁뽁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뽁뽁이 옷.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까요? 짜잔! 우와, 그럴싸한데요. 나는야 뽁뽁이맨 변신 완료. 어때요? 예쁘다고요? 탐난다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을 엿보았습니다. 저 어떤가요? 헐 이게 뭐예요? 난방이 안 되는 것 같아. 난방이 안 돼 보인다. 좀 두껍긴 한데 생각보다 네 별로네요.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다. 살이 다 보여가지고 추워 보이네. 추울 것 같은데요? 되게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또 네. 이상해요. 한번 입어봐 주시면 딱 한 번만. 아주 불편한데. 불편한 거 말고는 좀 어떤 거 같습니까? 아주 당황스러워. 이게 핏이 다르다고요? 네, 다 뭔가 달라요.
사이키 이런 거 좀 달아서 사이키요? 예, 이 옷에 사이키를 넣는다고요? 약간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저는 추운 데 있으니까 이거 주고 가면 안 되나? 예, 죄송하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옷이 너무 따뜻해요. 뽁뽁이라는 물질은 두 겹의 비닐 사이에 공기를 가두어 놓은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정지된 공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낮아져서 아주 단열 효과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의복에서도 공기를 많이 함유하게 되면 단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뽁뽁이도 이러한 좋은 예로서 그 두 겹의 필름 사이에 공기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뽁뽁이 옷의 단열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죠. 현재 수은주는 영상 2도. 30분 후 옷 속 공기의 온도를 재볼 텐데요. 이 엄동설 안에 한몸 불살라 실험에 임하는 불굴의 톡톡씨. 결과가 기대됩니다. 드디어 개봉박두. 등의 왼쪽 면은 영상 16도, 오른쪽 면은 13.5도. 그리고 몸통 앞쪽은 무려 18도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 두꺼운 점퍼를 입었을 때의 온도는 어떨까요? 각각 19도, 17도, 19도로 뽁뽁이 옷을 입었을 때보다 약 3도가량 높은 온도가 나왔습니다. 뽁뽁이 옷의 단열 효과 의외로 높죠? 겨울철 단열을 목적으로 창문에 붙이는 그 이름, 뻑뻑뻑뻑뻑뻑이. 그리고 김장 비닐. 이 두 재료의 단열 효과가 그렇게 좋다면 옷으로 만들어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어봤죠. 짜잔! 나는야 아이스맨, 추위를 모르는 남자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그런데 정말 추워 보이네요. 비닐 옷을 입었을 때의 온도도 공개해 주시죠. 현재 기온 영상 3도. 자, 어때요? 이 정도면 훌륭한 결과 아닌가요? 뽁뽁이 너 나처럼 따뜻한 존재였구나.